다만 지금 중요한 건 금투세가 아닙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그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결과치를 도출해낼 아주 중요한 사안이 세제개혁입니다. 이 세제개혁 내에서 주식시장과 연관된 세제개혁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마 증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은 지주사들 그리고 샤틀입니다. 그럼 왜 봐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도권증권사 한 23년 있었고요. 또 제야로 나와서 한 2년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고 있어요.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오고 여러 매체에 나가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미국 시장 또는 글로벌리 대만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같은 시장들의 형태는 신고가 내지 신고가 영역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만 못 간다라고들 많이 생각도 하시고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 내에 있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시장이 못 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난 3,300포인트, 3,000포인트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가 못 간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관 입장,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증시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해외 증시 대비해서 못 간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와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짧게 한번 되짚어서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같이 보시면 이제 롱텀하게 지난 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다우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고점과 저점을 찍었던 구간에서의 흐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찍고 저점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우지수는 24%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국내 증시가 좀 더 하락폭이 크긴 했지만 비슷한 수준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서의 그 지수 반등 과정에서의 흐름 상황을 보게 되더라도 다우지수는 대략적으로 지난 10월, 11월에 저점을 찍었었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18%,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2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안 갔다라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2,300, 2,200에서 지난 2,770까지 한 20포인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이트 비율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수가 못 간 건 아니거든요. 다만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몇몇 종목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비중 측면에서 지수가 못 갔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지수적 관점에서는 못 간 증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시장이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수가 못 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금융시장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금융시장이라고 한다면 환율 중심으로 한 통화시장이 있을 거고요. 채권을 중심으로 한 금리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품시장이 있고 파생상품시장이 있고 그다음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규모적 측면에서 판단해보게 되더라도 가장 큰 시장은 통화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채권시장, 그리고 흔히 아는 상품시장, 원자재, 원유, 밀 이런 등등의 상품시장이 세 번째로 크고요. 그 다음이 파생상품시장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환율이 움직이고 금리가 움직이면 지수가 절대적으로 요동을 치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원자재 시장이 출렁출렁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을 받죠.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데 파생상품 시장이 시장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흔히 웩더독 현상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러한 시장이 최근에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파생상품 시장과 결합된 현물 시장을 영향을 주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 누르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못 가는 측면에서의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파생 상품이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의 형태는 일정 시점, 특히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를 전후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많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럽니다. 이번 6월 만기, 동시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 동시 만기이죠.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기존에 나왔던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들이 다 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최근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원래의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겠죠. 왜냐하면 최근까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가장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못 가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만기 즈음 가서는 주가가 리바운딩이 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이번뿐만이 아니고요. 매년 두세 번씩 나오고 그리고 매해마다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지금 분위기와 맞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금투세 논란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냈으면 하죠.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세금과 선거, 선거권,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투세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보통 내고 있습니다. 5월에 이제 산정을 해서. 대신에 거래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매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보다 더 많은 거래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세가 자주 바뀌겠지만 제가 예전에 시장에 있을 때 0.25%, 여기에 이제 농특세하고 교육세가 이제 포함된 0.25%였는데 좀 낮아져서 지금 아마 한 0.18,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세를 항상 거래할 때만 내는데 미국과 일본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에 양도세가 있죠. 우리가 비슷한 형태의 세금 체계를 가진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금투세, 양도세 없어요. 우리와 같이 거래 세금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면 거래세는 없애야 되죠. 이게 형평성에 맞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연말까지의 진행에 따라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금투세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죠. 첫 번째 그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결과치를 도출해 낼 아주 중요한 사안이 세제 개혁입니다. 이 세제 개혁 내에서 주식시장과 연관된 세제 개혁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상속세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투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다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 금융주, 은행주였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했던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최근에 비슷한 형태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공상은행이라든가 일본 같은 미쓰비시 은행이 2배 반 3배, 중국도 한 40%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되면 1차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입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는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세제 개혁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저평가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남북 대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서의 한국 증시 저평가 이유는 대기업들 또는 기업 군단에서 상속을 위해서 승계를 위해서 지주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못 가게 계속 누른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계를 하려면 승계 비용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식으로 승계를 받죠. 상속을 받습니다. 주식으로 승계받으면 상속세 50% 플러스 20% 가산이 붙어가지고 60%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주식이
가끔 블락딜을 통해서 대규모 자전거래가 나오는 것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매도가 나온다라고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 밸류 프로그램 작동되면서 회사법, 일본 회사법 내에 이 기업 지배주주 요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2번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그 상장 기업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군단의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난해 상사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워렌 버핏 상사주를 많이 샀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주사와 형태가 같은 그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돼야 될 세제 개편이나 금투세와 관련된 이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저는 금투세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금투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자가 돈을 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나서 큰 돈을 물려받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맞죠. 세금을 줄여준다는 게 아니고 일본과 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는 연부연납으로 10년 동안 나눠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금을 줄인다라는 차원보다는 기한을 좀 늘려주면 됩니다. 배당을 받거나 기업을 잘 운용해서 이익을 내게 되면 회사에 유보금이 생기고 잉여금이 생기고 영업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누어서. 그러면 지배주주 요건이나 지배주주 형태에서도 바뀌지 않고요. 상속세를 다 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금투세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는 이 상속세 관련해서 대기업 군단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상속세 관련한 부분들이 개정되고 조정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증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은 지주사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회사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왜 봐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주사는 당연히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주사 형태로 계열사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제약바이오를 왜 봐야 되냐면 우리 대기업들 그러니까 SK, 현대, 삼성, LG 등등등 회사들은 이미 2세, 3세 경영 체계로 승계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 아직 안 되어진 회사는 한화.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김승현 회장이 42년 동안 총수로 있으면서 이제 그 3세에게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승계 작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주 하나가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내년 정도에는 주 하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냐면 물론 여러 가지 학회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이 보통 회사가 상장된 시점이 지난 1970년, 80년대예요. 이때 이제 종로나 약국을 하거나 이런 형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유한양의 기간이 오래됐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80년대 전후로 해서 상장했어요. 그러면 창업주가 80년대 한 30, 40대였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한 40년이 지나면 나이가 한 7, 80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 시점이 딱 제약업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삼천단제약이 승계가 마무리되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요. 올해 또 승계가 진행되는 삼진제약이라든가 몇몇 회사들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 내에서 그 승계가 진행되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이런 승계와 관련된 또 상속세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가 반응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상속세 개정도 있겠지만 지배주주 구조 요건 완화 그리고 승계 관련 내용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요 내용으로도 우리가 시장을 유추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승계 관련해서 요건을 완화해주면 지주사만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읽어 나갈 때는 좀 더 확장해서 유추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지표 둔화로 인한 강달러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원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앞서 시장 간의 규모를 말씀드렸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차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장 큰 시장은 외환시장인데 외환시장은 통화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중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채권시장이 금리의 민감도에서 시장을 영향을 많이 줘요. 원래 단일 규모 금액으로 보면 외환시장이 가장 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채권시장은 미채권에 특정 지어서 한 종목에 편중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수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채권을 좀 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큰 외환시장, 통화시장이 주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두 번째로 큰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강달러에서 일부 약달러로 변화했어요.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강달러이든 약달러이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도는 계속 살아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는 않는다. 계속 살 것이다. 왜? 지난 4, 4분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조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약 23조? 최근에 좀 팔긴 했지만 절대 규모 측면에서 한 23조, 25조까지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습니다. 23조 정도 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10조 이상 더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MF나 OECD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을 판단했을 때 3.2% 성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8% 성장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성장을 한다고 하죠. 지난해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소비 시장이 살아나는 형태로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는 진행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좋았고요. 유럽 시장 좋았고요. 일본 시장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는 경기 상황이 좋았거든요. 소비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생산 위주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 보고자료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에서 2.4% 성장을 한다고 하죠. 지난해 1.4%였습니다.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신흥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중국,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올해 성장이 커진다라는 측면이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일부 민감한 변동성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그들의 센스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질 거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되어서 주식을 사고 팔고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환율의 강달러, 약달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기관입니다. 환율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은 현재 기관이고요. 그럼 왜 기관이 경제 상황이 아니고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시장 대응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국민연금이 대략 한 900조 정도 자산을 운용합니다. 450조는 해외, 450조는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는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다양하게 투자 상품을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평가할 때 해외 자산 가치가 높아져요. 환율 상황이 연동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매매 형태에 있어서 주가가 빠질 때 저점에서 물타기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애드업 전략을 합니다. 기관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매매를 배웠는데 올라가는 방향에 따라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게 기관의 기본적인 습성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이 변화했을 때 환율이 원달러 기준으로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외화 가치 평가로, 그러니까 외화로 평가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쪽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요. 해외 투자된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을 팔아서 해외 자산에 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겁니다. 외국인보다 더. 그래서 기관은 환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로의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요. 그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요 통화국의 통화 상품입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게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이죠. 가운데 달러 N입니다. N. 제일 우측에 있는 게 달러 원인데 최근에 시장 연동에서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N과 원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앞서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세로 일부 진행이 됐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고점 가격인 이게 107, 106이었는데 지금 104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내려온 거거든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 이 정도라면 엄청난 겁니다. 반면에 달러엔의 상태를 보게 되면 최근에 160엔 고점 찍고 140엔 때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157엔, 106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 방향성이 안 나왔어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 있는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시장 기준을 판단할 때 상품 간의 변화를 이제 이해할 때, 어떨 때는 달러 영향을 받아서 원화에 대한 가치 기준 평가가 달라지고요. 어떨 때는 아시아 시장 내에서 N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과 연동된 흐름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게 상황 바뀌는데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통화시장에서의 국내 환은 N과 연동돼 있습니다. 계속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N과 연동된 흐름으로 원달러, 원래 명칭은 달러 원이 맞거든요. 원래 명칭은. 그러니까 원달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인덱스에 비해서 원화가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조금씩.
빠질 땐 조금 빠지고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고 요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통화시장 예측하기 조금 어렵지만 엔화의 움직임을 판단해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흐름을 추정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화가 약세로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최근까지 160엔까지 약세를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구간 쉬어주고요. 그리고 나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의 경우에도 최근에 1370원, 1380원 요 근처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고점 1400원입니다. 지금 환율 상태에서의 흐름은 좀 더 아래쪽으로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아래 하방으로의 가격 진행이 시차를 두고 보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은 매도를 하고 있고 시장에 약간은 미온적 태도로에 접근하고 있지만 시간차를 두고 판단해 보게 될 때는 기관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롱텀하게 들어오는 추세에서의 현상이고 기관이 시장을 아주 크게 최근에 들어서 운용하는 형태로 기관이 팔면 빠지고 기관이 사면 오르고 하는 형태의 시장인데 단기적으로 기관이 사지는 않겠지만 추세적 흐름에서 본다라면 6월장을 판단해 보게 되면 매도보다는 매수의 관점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라고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으로 전체 환율과 연계된 시장으로의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